한국의 집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유해서 설명하는데요.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유랑연희 우리 전통적인 유랑연희들 그 제목만 나열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사당패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왕의 남자 영화에 나왔던 그 친구를 또 사당패 일환이죠.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거사하고 사당하고 이렇게 두 그 배역이 나오는데 지금 진도의 다시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연희 양태들 속에 이런 것들이 그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품바를 얘기할 때도 오로지 각설이에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유랑연희들 속에서 그 이러저러한 전통들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고 그 중에서 각설이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사당패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사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러지만 뭐 다 아시는 것이니까 사당패는 남사당, 여사당 이렇게 있는데 사실 매춘행위까지 했습니다. 매춘행위도 하고 남사당 같은 경우도 이제 젊은 아이들을 그 동성애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춘하는 그래서 이제 벌이를 하는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확장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이제 부분적인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행의 양상과 어떤 전통적인 맥락 이것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초란이입회입니다. 초란이입회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 흥보전에 보면 놀보가 박 타는 대목 나오잖아요. 놀보가 박을 타는데 박이 쫙 벌어지면서 이게 여러 가지 그 패거리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초란이패가 있습니다.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냐? 우리는 초란이패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런 대목들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공연들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솥대쟁이패인데요. 솥대쟁이패는 그 우리 솥대 있지 않습니까? 솥대를 이렇게 세우고 줄을 이렇게 늘여가지고 여러 가지 그 솥대를 중심으로 한 이 솥대가 지금 사당패의 그 연행 양태로 많이 지금 습합되어 있습니다. 그 솥대쟁이 패들이 아주 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1930년대경에 사당패하고 걸림패에게 수용이 되거든요. 솥대쟁이 패가. 감노탱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교에서. 그 감노탱의 그림에 보면 감노탱 그림 제일 밑에 하단에 여러 가지 우리 그 연행 양태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뭐 솥대도 있고 줄타기도 있고 번화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솥대를 이렇게 긴 장대를 세우고 연희하는 것이 솥대쟁이 패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그 우리 유랑연희 극단의 하나였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병신굿이 나옵니다. 솥대쟁이 패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병신굿인데 이따 이거는 공옥진 선생님 말씀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걸림패는 뭐 여러분 우리가 걸궁, 걸립,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로 얘기하는데 이 마을 단위로도 걸림패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다른 동네로 원정 가고 걸립 해가지고 했던 거. 저도 어렸을 때 무동도 타고 우리 동네에서 걸립에 유사한 형태로 농악을 했었습니다. 제가 걸음걸이 할 때부터 제가 무동도 타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런 것이 일종의 걸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포리 같은 경우에는 제주, 목포 이런 데 이렇게 다니거든요. 진도 소포리 이런 거. 걸립회는 건립을 해서 유랑하는 유랑연희의 총체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굿중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옛날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꽹과리 들고 가서 연불 해주고 밥을 구걸하고 하는 이렇게 중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굿중패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상당히 많은 그 연희 양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하고 비슷한 것이 중내국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내국패인데 이것도 비슷하게 그래서 기산조첩이라고 기산그림이라고 하는 그
진소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중매고패나 고중패 그림들이 나옵니다. 꽹가리 치고 삭발하고 하는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전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유랑연희의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 안에가 이제 뭐 방대도 있고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또 연결되는 것이 방대패입니다. 방대패인데 방대패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소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소리 방대고 또 기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그냥 방대인데 이 방대패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이게 소리하면서도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민방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흔히 나이론 극장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전부 이제 확장되면서 그 나이론 극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호명하는 그런 후손, 그런 후계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문화재 선생님이네 하고 한 사람들의 어떤 전신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전부 얘기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대광대패, 그 제2광대라고 하는 소리광대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사상패 여러분들하고 줄타기하고 하는 것들 이 속에 다 이제 수용되어 있습니다만 제2광대라고 하는 패들이 있었습니다. 대광대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무동패인데 무동패는 다른 그 패거리들 속에 속해 있는 것이긴 하지만 무동 아시죠? 무동타고 하는 것들, 그걸 중심으로 하는 것을 무동패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기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얘기를 팔로 다니는 얘기장사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 옛날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 이야기라든가 이 이야기들을 가서 재미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팔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기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유랑연희 범주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각장이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집집마다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해금도 피우고 노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만요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옥방 풍각장이 여기에서 이제 이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노래라고 하는 것을 유랑하면서 하고 다니는 그런 것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점검할 게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각설이패죠. 각설이패는 뭐냐? 주로 각설이패는 이제 장시, 향시, 장거리를 주로 다니면서 국어를 하면서 어떤 양상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일정하게 패거리들을 형성해가지고 주로 장을 찾아다니면서 했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품바의 전신을 이 각설이에 두고 있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각설이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연희 유랑패들의 이런저런 양태들이 집합되어서 오늘날 사당패에 거의 많이 수용되어 있고 또 나머지는 각설이패에 일부분 수용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따 이 영산강 그 포구 관련해서는 변함 교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현전한다고 얘기하는 현재 전승되고 있는 이 유랑이 무엇일 것인가 이거를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날 장터여 축제여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위 말하는 엿장사 각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사당패든 뭐든 간에 전부 없어졌습니다. 문화재라든가 이런 보호정책에 의해서 보존될 뿐이죠. 근데 현재 우리 삶에 우리 곁에 가장 그대로 변형된 모습이긴 하지만 남아있는 것은 바로 장터를 지금 전전하고 돌아다니는 엿장시 각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연희 유랑의 맥락을 가장 잘 잇고 있는 것이 뭐냐? 현존하고 있는 것. 거의 각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예술화시킨 것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품바라고 하는 것이죠. 김실화가 그 기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노탱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우리가 좀 앞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주목을 해갈 것이고요. 주목할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적어놓은 것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럼 각설이의 전승과 품바의 어떤 전통이 무엇일 것인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각설이는 장타령을 중심으로 하면 장타령, 숫자 타령,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타령, 아주 중요합니다. 여타령 같은 경우죠. 이런 것들이 전부 각설이들이 했던 노래, 장터를 전전하면서 구걸행위와 구걸행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연행 형태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런 민요들은 전부 각설이 타령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제 지금 전국 장터를 전전하면서 하는 각설이 패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유행가라든가 노래들이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전부 우리 범주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민속학자입니다만은 이 학자들의 오류가 무엇이냐면 전통 민요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육자백이라든가 이런 민요만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제한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근대 민요라든가 근대 가요는 그러면 민중들의 노래가 아닌가? 그럼 그거 다 거세돼 버립니다. 그래서 설령 그것이 외색 가요라고 할지라도 지금 각설이들이 부르고 있는 여러 가지 노래들을 다 이 범주 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전국 순회하면서 이런 팔순잔치, 결혼, 피로연, 관광지에서 국가경으로 각설이 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이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 지금 섞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민중, 가장 낮은 층에서 사람들을 웃고 울리고 하는 기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랑연희패들이 했던 서랑패부터 이렇게 각각의 기능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능들을 총체적으로 집합시켜서 오늘날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장터의 각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맥락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김실아 연극 분바로도 하고 누구 무예문에 해서 춤으로도 하고 이렇게 지금 예술 양태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김실아의 분바하고 그 두 개죠. 또 하나 뭐죠? 그 희곡. 하여튼 김실아극의 그런 어떤 날개 없는 천사, 그다음에 품바 이런 것들이 지금 여태까지 주목을 받고 받아왔었고, 그래서 각설이 품바의 예술 세계를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보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민요를 포함한 가요를 포함한 타령하고 민중음악이라고 하는 요거를 좀 주목을 볼 필요가 있고, 김실아를 기점으로 하는 연극 품바의 어떤 특징, 그 다음에 공옥진 선생 등을 기점으로 하는 이 품바 춤의 어떤 민중성, 그 다음에 우리 복색과 옥장 이게 아주 독특하잖아요. 코도 흘리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리는 이런 것들을 이 연출이 가지고 있는 해학, 이 복색과 분장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시대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를 각설이 예술의 특징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세계의 집시와 유랑연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왔던 유랑연희하고 지금 각설이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품바하고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어떤 그 양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 주목할 만하게 거론되는 게 집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집시족이 집시 음악 너무 매혹적이죠. 매혹적이고 지금도 이제 유랑 민족으로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민족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지금 장터에서 또는 축제장에서 많은 관객들을 오히려 주 공연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 각설이의 어떤 매력이 어디가 있을 것인가, 그거를 집시에 비유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일철 PD님 뒤에 와 계십니다만은
인도의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여행 형태도 우리하고 좀 이따 토론할 때 전 PD님 그런 거 조금 그 패널은 아니시지만 그런 거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 아시아 쪽에서도 이렇게 유람하면서 했던 연희 패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정보들은 제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정보가 있으신 분들이 이따 종합프로 때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시에 관해서는 뭐 많은 자료들이 인터넷에도 있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효의 무예무 가지고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듯이 원효가 이제 호롱박 가지고 해서 했다고 해가지고 궁중으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어떻게 각설이하고 분바하고 연결시켜서 좀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이따 토론 시간에 조금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무예무 지금 준비를 하시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정보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유사한 형태로 무예무의 유사한 형태로 궁중음악에 수용됐던 게 처형무거든요. 처형무인데 처형무는 지금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확장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 어떤 그 어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형으로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진가, 어떤 생명력, 어떤 가치 이런 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조 회장님이 자꾸 이제 많이 주장하시는데 동학하고 3.1운동하고 5.18하고 이런 어떤 그 사회성, 우리가 각설이 자체가 이제 시대를 비판하거나 또 해학적으로 그려내고 그런 정서들을 담아내고 그런 민중들을 위안하고 위로하고 힐링하는 것이죠. 치료하는 것이죠. 그런 기능들을, 사회적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김치라의 품바도 이제 그런 것이죠. 김자근이, 천자근이 이따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지역의 동학적 전통, 5.18의 전통, 뭐 이런 것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이따 조 회장님이랑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포 구두노조 조합 운동 이런 것도 전부 연결되는 맥락들이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당대의 아픔들을 각설이나 풍바라고 하는 이런 연희 형태가 어떻게 우리 민중들에게 위무의 형태로, 위로의 형태로 이렇게 전달되고 소통했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조 회장님이 이제 주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고아 돌보기 운동, 보육원이라든가, 목포, 이름이 뭐죠? 공생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는 맥락들 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각설의 분과에서 무엇을 좀 주목할 것인가,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노래입니다. 노래. 그건 아까 말씀드린 여타령, 장타령, 숫자풀이, 품바타령,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그 가요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춤입니다. 몸짓. 몸짓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공옥진, 강준섭 이런 정도를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만, 강준섭 선생은 지금 진도의 다시렉이라고 하는 그 상가집에서 하는 다시렉의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시렉의 주요 배역이 거사하고 사당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당패의 어떤 일환인 것이죠. 아까 지금 그 전통적인 유랑연이 쭉 말씀드렸는데,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몸짓입니다. 봉사 역할을 아주 잘 하시거든요. 그런 몸짓. 그 다음에 공옥진 선생은, 이제 공옥진 선생이 이제 어렵게 돌아가셨습니다만, 아버지가 공대일이라고 하는 이쪽 호남에서 아주 당대에 잘 나가는 그런 판소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했죠. 가난해서 최승희가 그때 이제 전설적인 우리 그 춤의 우리 아시아의 아주 명인이죠. 근데 최승희가 그때 일본에 있을 때입니다. 최승희한테 몸쪽으로 파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옥진이가 어렸을 때 일본에 가가지고 8년이다 거기서 몸쪽으로 30무살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해방되던 해에 돌아와요. 사실 호를 단신으로 와가지고 광주 와서 아버지를 찾는데 아버지를 못 찾아요. 공대일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때 간 것이 어디냐면은 지금 호남고등학교 앞 대양리 다리밑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대양리 다리 밑에 이때 각설이패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처음에 그 각설이패들한테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각설이를 꾸리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거린들하고 병신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그럽니다. 두 번을 한국 동강기에 한 번 더 가고 이렇게 두 번을 각설이패들하고 이제 공옥진 씨가 사는데 이때 이제 뭐 눈이 뭐 어쩐 놈, 다리가 어쩐 놈 이렇게 해서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이제 몇 개월을 같이 활동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 해석이기도 하고 이런 그 글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날도 병신춤이네 모방춤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공옥진의 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어디서 나왔을 것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대양이 그 다리 밑에서 나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그 다리 밑에서 나온 그거는 바로 각설이패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직접 그렇게 얘기해요. 각설이패들과 같이 살았다. 그럼 거린 이 국어를 행위하면서 뭔가 이 몸짓, 병신 몸짓 하는 병신 몸짓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병신이니까. 그럼 철쭉철쭉 이렇게 걷기도 했을 것이고 꼽사는 진짜로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게 민중들의 아픔이고 요것을 뭔가 예술적인 몸짓으로 승화시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영감을 공옥진 씨가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몸짓의 민중춤의 아주 대가라고 하는 그런 명성을 외롭게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각설이 품바의 노래와 몸짓을 우리가 주목할 때는 바로 공옥진이나 또는 강준석 선생이 하는 그 봉사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좀 연결시키고 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김실화를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김실화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실화 이전은 각설이요, 김실화 이후는 품바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김실화를 기점으로 해서 극이라고 하는 그건 좀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활동은 국을 행위가 아니라 아까 그 보육원 어디 양생원 공생원 등등 해서 뭔가 자선활동 이 아픔을 동료와 이웃과 나누고자 했던 어떤 그런 거 이런 쪽으로 활동을 좀 보았으면 좋겠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중미학의 토대죠. 민중미학. 제가 자꾸 당초부터 주장합니다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민중이 시대가 왔고 촌놈이 머슴이 대통령이 되고 하는 시대가 왔다고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진짜로 우리가 그 민중미학을 우리 몸으로 노래로 연극으로 표출하는 데가 과연 누가 있는가. 판소리도 그런 민중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양반 사회에 어필되면서 호구음악으로 나가버렸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남아있는 각설이만이 오로지 민중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서. 이거를 진짜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과연 그러면 그 민중미학의 토대가 되는 예술의 형태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5.18의 뭐 저항이라든가 또 저항이 들어가 있죠. 각설에. 그 다음에 배품과 나눔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이런 정신들을 우리가 좀 배워할 필요가 있고 가장 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6번째 기능인데요. 기능. 그러면 각설이 품바의 기능이 뭐냐? 저는 힐링이라고 봅니다. 지금 요즘 뭐 힐링이 대세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뭐 힐링 했었는데 각설이 품바만큼 힐링의 기능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연극도 있고 노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동받고 치료도 되고 그래요. 동작 치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각설이만큼 당대의 민중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그 인간의 모습을 투사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코딱지가 있어요. 그러면 부끄러워서 이게 못 파잖아요. 나는 못 파지만 코딱지를 내 대신 파주잖아요. 그럼 나를 투사시킨 그런 민중미학의 토대가 과연 어디가 있느냐. 저는 이게 각설이 품바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사회적 힐링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힐링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을 우리가
각설이 품바에서 좀 찾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가장 천박하고 좀 부끄럽죠. 이 각설들 노래하고 있으면 피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 가장 천박하고 유치한데도 왜 메인 그 공연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웃고 울고 하느냐. 요즘은 우리가 좀 많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전망은 제가 여러 번 주장했던 품바 스쿨입니다. 그래서 힐링 스쿨로 가서 공업진을 했던 몸짓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치료, 노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승화시키면 이거는 결국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상까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를 버림으로써 다시 새로운 나를 찾는 이런 명상의 단계까지 품바 스쿨에서 좀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 백남 선생님이 많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각설이 품바의 10월을 왜 일로 무한고 이쪽 영상각을 잡느냐라고 하는 문제들 이쪽 전부 향시하고 호구하고 이 지역의 전통. 제가 자꾸 주장하는 무한에서는 강용환이가 왜 나왔느냐? 우리가 강용환을 기점으로 저는 판소리와 창극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강용환의 이전은 판소리고 강용환이 이후는 창극입니다. 왜냐? 강용환 선생이 창극을 창시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왜 무한무대에서 나왔느냐? 그리고 김실환은 왜 일로에서 나왔느냐? 이 지역에 뭔가 그런 토대와 어떤 피가 흐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법천사, 이 총지사 이런 것들도 전 그렇게 그러면 왜 이 지역에 그런 절들이 있었고 그런 전통들이 이어져 왔을 것인가?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지금 현재 단계로 무리지만 이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거입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각설이 예술과 무한군의 문화산업이 마지막인데, 그래서 일로 품바 보존의 경영의 문제가 있죠.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문화협동조합이라든가 올해 말에 협동조합 그렇죠? 그래서 협동조합, 그 다음에 농촌기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신탁운동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신탁운동. 자연환경 국민신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 문화운동 신탁도 앞으로 일어날 필요가 있다. 문화운동. 그래서 이 대중적이고 가장 민중적인 이 각설이 품바라고 하는 것을 조금 그 문화 신탁 운동하고 연결시켜서 뭔가 좀 공동체를 꾸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설이 지역문화 산업은 뭐 지금 하고 많이 접근된 산업들. 그 다음에 무한군에서 뭐 10개년 개혁, 20개년 개혁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토대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각설이 스쿨과 뮤지컬. 네, 뮤지컬에 제가 지금 미련이 많습니다만 뮤지컬 같은 걸 통해서 현대예술 장르하고 습합하고 도전하는 것.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익히 아시듯이 변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서 통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통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이 그 인습이죠. 이게 우리가 전통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19세기의 어떤 단계까지 딱 막아놓고 그때까지는 전통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의 것은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전승되어 오지 않으면 그건 전통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가장 현황 연의에서 전통적인 게 뭐냐? 각설이죠. 장터를 지금 돌아다니는 각설이가 가장 전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부족한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